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제 아내가 밤마다 사라졌습니다. 정훈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34살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60을 넘긴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조사관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바로 정훈의 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사관이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난 게 틀림없어요. 밤마다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데 그게 정상입니까? 조사관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입니다. 신중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지만 입을 다물지는 않았습니다. 조사관은 시선을 정훈에게로 돌렸습니다. 혹시 아내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 설치하셨습니까? 정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려고 켰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니까 저도 불안해서. 조사관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CCTV에서 캡처한 화면이었는데 거기에는 정훈과 시어머니가 같은 차에 타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미행 정황입니다. 조사관의 말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행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내 아들 가정이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조사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실종신고 접수하신 분이 어머님 맞으시죠? 내가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틀째 연락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요, 신고하신 시각과 며느리분 귀가 시각이 맞지 않습니다. 며느리분은 신고 접수 2시간 전에 이미 집에 들어오신 걸로 확인됩니다. 정훈이 당황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날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확신을 하셔서. 조사관은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피해자 진술을 받겠습니다. 조사관이 문을 열라고 신호를 보내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사이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1살의 은주, 정훈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조사실에 들어선 은주의 모습은 정훈과 시어머니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은주의 양손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붕대도 감지 않은 맨손 그대로 칼에 베인 듯한 상처와 굳은 살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테이프에 긁힌 자국이 겹겹이 나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정훈은 아내의 손을 보자마자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은주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털썩 올려놓았습니다. 조사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고 시어머니는 난생 처음 며느리의 손을 그렇게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정훈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은주가 의자에 앉으며 조사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저는 도망간 적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조사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언가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은주의 상처투성이 손을 다시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주가 봉투를 열어 안에 든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영수증, 계약서, 출퇴근 기록, 그리고 병원 서류.
그것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자 정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서류들이 모든 것을 뒤집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사관이 은주가 꺼내놓은 서류들을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영수증 상단에는 대학병원 로고가 선명했고 그 아래에 검사, 상담, 수술 예약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동선이 확인되네요. 정훈이 영수증을 힐끗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 밤들은 말끝을 흐린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포장업체와 체결한 야간 단기 계약서, 거기에는 은주의 이름과 서명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뭘 했다는 거야? 은주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피로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했습니다. 밤마다 포장 공장에서 일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체면 깎는 짓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은주의 상처투성이 손을 보고는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위신고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허위신고라니, 내가 우리 집안 걱정해서 한 건데. 조사관은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사진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밤 산업단지 CCTV로 결론이 납니다. 정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밤이요? 네, 당신이 직접 확인한 그 장소 말입니다. 은주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날 셔터 앞에서 끝났어야 했어요. 정훈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철제 셔터,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자신의 모습. 정훈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일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태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의 독백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녹음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정식 절차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겠습니다. 모든 진술은 녹취됩니다. 은주가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단단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조사관이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제부터, 왜 야간 근무를 시작하셨는지.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달 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술비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 내고 아이 어린이집비 내면 남는 게 없었으니까요. 은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출을 알아봤는데 한도가 안 됐어요. 친정에도 돈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벌기로 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야간 포장 일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낮에는 아이를 봐야 하니까 밤에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친정 어머니가 저녁마다 오셔서 아이를 봐주셨고 저는 밤 9시에 나가서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걸 왜 말을 안 해? 가족한테 말을 해야지. 은주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말하면 어머님이 막으셨을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주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 하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며느리가 남의 집에서 일하면 집안 체면이 깎인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며느리가 공장에서 야간 포장 일을 한다. 그게 알려지면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셨겠죠. 정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말해줬어야지. 은주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말했을 거잖아. 그러면 또 막혔을 거고 결국 아버지 수술비는 못 모았을 거예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주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사관이 영수증을 가리켰습니다. 이 병원 영수증에 수술 예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술 날짜가 언제입니까? 다음 주입니다. 그럼 수술비는 다 모으신 건가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갔던 거예요. 어젯밤까지. 조사관이 정훈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며느리분은 친정아버지 수술비를 벌기 위해 석 달간 야간 근무를 하셨고 그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며느리가 바람났다고 오해해서 실종 신고를 하셨고 아들분과 함께 며느리를 미행까지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실종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불신과 소통 부재가 만든 비극이에요. 은주가 서류 봉투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간 적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살리려고 나간 거예요. 그 말이 조사실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인 그 손이 석 달간 밤마다 무엇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석 달 전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도 반찬 봉투를 들고 며느리 집 앞에 섰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는 시어머니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는데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전해주러 온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며느리가 살림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은주의 친정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이 여기 왜 계세요? 친정어머니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 네. 애 좀 봐주고 있었어요. 은주가 잠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밤새 여기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기세에 눌려 우물쭈물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됐네요.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담요가 구겨져 있었고 그 옆에 친정어머니의 옷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룻밤 묵은 흔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 봉투를 친정어머니에게 건네고 짧게 인사한 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지금 공장이지? 네, 왜요 어머니? 내 마누라 밤마다 어디 나가더라. 정훈의 목소리가 의아하다는 듯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가요? 내가 지금 너희 집에 왔는데 사돈 어른이 있더라고. 밤새 애 봐줬다고 하는데 그럼 은주는 어디 갔던 거야?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촉했습니다.
너 혹시 알고 있었어?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야간 근무 때문에 어젯밤에는 집에 못 들어갔거든요. 시어머니는 아파트 경비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침 경비 아저씨가 교대를 하려는 중이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며느리 있잖아요. 혹시 요즘 밤에 나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경비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젊은 아주머니요? 밤 9시쯤 나가시던데요. 새벽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밤 9시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요? 네, 요즘 거의 매일 그러시는 것 같던데. 처음엔 저도 좀 신기했어요. 시어머니는 경비 아저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이 났다. 틀림없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탐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을 만나면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요즘 좀 이상하더라고요. 밤마다 어디 나가는지. 이웃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시어머니가 반복해서 말하자 슬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식구만 부르고 시댁은 무시한다니까요. 내가 가면 불편해하고 친정 어머니는 밤새 재우면서 시어머니는 교묘하게 프레임을 만들어 갔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무시하고 밤마다 어딘가로 나가고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정우는 퇴근 후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도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아내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휴가 내고 오늘 밤에 직접 확인해봐. 어머니, 그건 좀. 뭐가 좀이야? 내 마누라가 밤마다 어디 가는지 모르면서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 야간 휴가 내. 내가 같이 가줄게. 정우는 어머니의 압박에 결국 공장에 전화를 걸어 야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정우는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동출입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저녁 8시, 8시 반, 그리고 9시가 가까워지자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운동화에 편한 옷차림이었고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곧장 아파트 단지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것 봐. 내가 뭘 했어. 정훈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내가 밤에 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따라가 봐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은주는 아파트 단지 앞 정류장에서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정우는 그 셔틀버스를 따라갔습니다.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고 20여 분 후 산업단지 입구에 멈췄습니다. 은주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정우는 차를 세우고 멀리서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은주는 산업단지 안쪽 골목으로 들어갔고 어느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철제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었고 그 안에서 기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주가 셔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훈과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려 그 건물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셔터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컨베이어 벨트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은주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장갑을 끼고 상자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와 정훈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면 그들의 평범한 하루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매일 아침 6시 정훈은 눈을 뜨자마자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현관에서 작업화 끈을 묶는데 4살배기 아들 민준이가 달려와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아빠 가지마. 정우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 일 다녀올게. 저녁에 같이 놀자. 은주가 부엌에서 나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정훈이 좋아하는 반찬이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에요? 응, 아침에 올게. 정훈이 문을 닫고 나가면 은주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까지가 오전 일과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는 낮 시간 동안 은주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저녁 반찬을 준비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주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표정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은주는 휴대폰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47만 원. 정훈의 월급날까지는 아직 열흘이 남았습니다. 은주는 메모장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어린이집비 35만 원, 관리비 15만 원, 식비 최소 30만 원, 부족 33만 원.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아껴 써도 매달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떴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온 예약 확인 문자였습니다. 친정아버지 심장수술 예약 확정. 수술 전 보증금 500만 원 필요.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500만 원. 지금 통장에 47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500만 원을 마련한단 말입니까? 은주는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야간 포장 알바. 검색 결과에 여러 공고가 떴습니다. 그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산업단지 포장 알바. 야간 9시에서 새벽 2시. 일당 8만 원. 주 6일 가능. 은주는 망설이지 않고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 정류장에서 셔틀 탑승.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간에 일하려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야간 근무가 잦아서 안 되고 시어머니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부탁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친정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부탁이야? 2달만 저녁에 와서 민준이 좀 봐줄 수 있어? 내가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일? 무슨 일? 야간 포장 일이야. 아빠 수술비 마련하려고. 친정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갈게. 근데 정훈이한테는 말했어? 아니, 말 안 했어. 시어머니한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친정어머니는 며느리의 사정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바깥 활동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요. 그날 저녁부터 친정어머니는 매일 6시에 은준의 집에 왔습니다. 비닐봉지에 과일을 들고 와서 민준이와 놀아주었습니다. 은주는 아이에게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킨 뒤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첫 출근 날 은주는 셔틀버스를 타고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이었고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관리자가 작업 위치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은주의 자리는 컨베이어 벨트 끝 상자를 테이프로 봉하는 곳이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해야 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자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이틀째에는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은주는 밴드를 붙이고 다음날 또 출근했습니다.
새벽 2시에 귀가한 은주는 메모장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1일차 8만 원. 그리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몇 시간 후면 민준이가 일어날 것이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메모장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14일차 112만 원. 아직 500만 원까지는 멀었습니다. 은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아버지 수술까지 조금만 더. 그 사이 남편 정우는 아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유난히 피곤해 보였고 대화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요즘 힘든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은주는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정우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괜히 말했다가 일이 커질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수상한 낌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밤에 어디를 가는지, 친정어머니가 왜 매일 오는지, 그리고 마침내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은주도 남편과 상의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 그녀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은주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 동안 오전 4시간만 일하면 월 8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카페에서 일 좀 해볼까 해. 정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가 남의 집에 가서 일하면 집안 체면이 뭐가 되냐? 돈이 그렇게 급해? 내가 용돈 줄 테니까 그런 생각 접어. 시어머니의 반대는 단호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우물쭈물했고 결국 은주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훈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알면 난리 나니까 그냥 참자. 내가 더 벌어볼게. 참자. 그 한마디가 은주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시어머니에게 알려질 것이고 시어머니가 알면 또 막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 수술은 늦어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영영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은주는 말 대신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돈을 벌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야간 포장업체, 주 6일 근무, 밤 9시 출근해서 새벽 2시 퇴근. 계약 기간은 2달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치자 출근 QR코드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은주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4시 어린이집에서 민준이를 데려옵니다. 5시까지 저녁을 준비하고 6시에 친정어머니가 도착하면 함께 밥을 먹습니다. 7시에 민준이를 목욕시키고 8시에 잠자리에 눕힙니다. 그리고 8시 30분 민준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운동화를 신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조심해. 친정어머니는 늘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배웅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만 끄덕이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은주는 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이는 밤이면 조금 기분이 나아졌고 구름이 잔뜩 낀 밤이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셔틀버스를 타면 20여 분 후 산업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지나 공장 셔터 앞에 서면 매일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소리, 테이프 뜯는 소리, 관리자의 호통 소리,
빨리 속도 맞춰요. 은주는 장갑을 끼고 자리에 섰습니다. 상자가 쉴 새 없이 밀려왔고 그 상자들을 테이프로 봉하는 것이 은주의 일이었습니다. 단순했지만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5시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손목이 저려왔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퇴근 시간이 되면 은주는 다시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2시 반쯤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민준이는 방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메모장을 꺼내 그날의 일당을 적었습니다. 23일차 184만 원. 아직 500만 원까지는 멀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숫자가 은주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한 달만 더. 그런데 문제는 몸이었습니다. 손에 상처가 계속 생겼습니다. 테이프 칼에 베이고 상자 모서리에 긁히고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은주는 밴드만 붙이고 다음날 또 출근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고 병원비를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주가 늘 긴 소매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정훈이 물으면 은주는 설거지하다 배웠어라고만 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메모장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45일차 360만 원. 목표까지 140만 원이 남았습니다. 2주일만 더 일하면 됩니다. 은주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매일 밤 정류장에 섰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의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고 이웃에게 소문을 흘렸고 아들에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훈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휴가 내고 오늘 밤 직접 확인해. 정훈은 어머니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워낙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훈과 시어머니는 주차장에서 대기했습니다. 밤 9시 은주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저것 봐, 내가 뭘 했어. 시어머니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 따라가자. 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동은 걸려 있었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그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주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정류장에서 셔틀을 타고 산업단지에서 내리는 모든 과정을 정훈과 시어머니는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장 셔터 앞에 도착했을 때 정훈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훈의 차는 은주가 탄 셔틀버스를 바짝 뒤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수석에서 버스의 뒷유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 버스 어디로 가는 거야?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결론이든 오늘 밤 모든 것이 밝혀질 터였습니다.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는 길을 지나 공장 건물들이 늘어선 산업단지에 들어섰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 사이에 은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은주를 지켜보았습니다. 은주는 정류장에서 내려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익숙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기야. 시어머니가 가리킨 곳에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철제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었고 그 안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은주가 셔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따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며 셔터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셔터 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은주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장갑을 끼고 상자를 테이프로 봉하고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상자들, 그것을 재빠르게 처리하는 손놀림. 누가 봐도 처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잡으러 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정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셔터 옆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그때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셔터 밖을 향했고 거기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관리자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왜 멈춰요? 속도 맞추라고요. 하지만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셔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훈과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행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이 셔터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소리와 테이프 뜯는 소리만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당혹감이었습니다.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어머님이 막으셨을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카페 아르바이트를 막았던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정훈이 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손 좀 보여줘.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드러났습니다. 상처가 겹겹이 나 있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 테이프에 긁힌 자국, 물집이 터진 자국,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훈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정훈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했던 것, 어머니의 말에 휘둘렸던 것, 직접 묻지 않고 미행을 선택했던 것, 모든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그녀는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은주가 정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요. 사람들 봐요. 정훈이 일어나 은주의 손에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영수증, 수술 예약 확인서, 그리고 메모장이 있었습니다. 메모장에는 매일의 일당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훈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얼마야? 360만 원이에요. 500만 원까지 140만 원 남았어요. 500만 원이 왜 필요한 건데? 아버지 수술비 보증금이에요. 수술이 다음 주인데 돈이 없으면 수술을 못해요. 정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장인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정훈이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가 창피한 건데요? 아내가 아버지 살리려고 밤마다 일하는 게 뭐가 채면 깎이는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 먼저 갈게.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택시 잡는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은주와 정훈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셔터 안에서는 여전히 기계 소리가 들렸고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자.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일당 못 받으면 안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정훈은 아내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셔터 밖에서 새벽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어젯밤 일을 곱씹었습니다. 며느리의 상처투성이 손, 아들이 무릎 꿇던 모습, 그리고 자신을 향했던 아들의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화가 난 것인지 자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동네에 퍼뜨린 소문, 경비에게 캐물은 것, 아들을 부추겨 미행하게 만든 것, 모든 것이 자신의 실수가 되어버립니다. 시어머니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가요. 그래서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틀째 연락이 안 됩니다. 밤에 나가서 안 돌아왔어요. 경찰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신고 시각이 오늘 아침 8시인데 기지국 기록을 보니까 신고 대상자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네요.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시각과 신고 시각이 안 맞습니다. 혹시 실종이 아니라 다른 사정이 있는 건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밤마다 어디 가는지 몰라서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가족이 걱정해서 신고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은주의 휴대폰 기지국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탑승 CCTV, 산업단지 출입카드 기록, 근태 기록까지 확보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같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은주는 밤마다 산업단지 포장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조사관은 추가로 정훈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위치 추적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었습니다. 이거 아내분 동의하에 설치하신 겁니까? 정훈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몰래 설치했습니다. 조사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위치 추적 앱 무단 설치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가정사라고 해서 감시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관은 시어머니의 행적도 확인했습니다. 이웃에게 소문을 흘린 것, 경비에게 며느리 동선을 캐물은 것, 아들과 함께 며느리를 미행한 것. 모든 것이 진술로 남았습니다. 조사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인과 가족이 피해자를 감시하고 미행한 정황이 있어요. 사건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역전이라니,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조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조사관 앞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수술, 부족한 돈, 야간 포장일,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유. 그녀는 병원 영수증, 예약 확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동선이 확인됩니다.
은주 씨는 실종이 아니라 출근이었던 거군요. 네, 저는 도망간 적 없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조사관이 정훈에게 물었습니다. 미행하신 사실 인정하십니까?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요. 조사관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 미행을 주도하신 건 누구입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아들이 걱정이 돼서. 정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가 부추기셨잖아요. 휴가 내라고 한 것도 따라가자고 한 것도 어머니였어요. 제가 거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저한테만 돌리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조사관이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주 씨는 친정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 근무를 했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며느리가 외도한다고 오해해서 신고를 하셨고 아들분과 함께 미행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분은 외도가 아니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말을 해야지 왜 숨겨?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막으실 거잖아요, 어머님. 3년 전에도 그러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허위 신고가 확정되면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종결이 아니라 전환될 수 있어요. 가족 간에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세 사람은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경찰서 복도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처져 걸었고 정훈과 은주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은주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해야 해요. 아버지 수술이 다음 주예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뭘 하면 돼? 은주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간에서 흐리게 하지 마세요. 어머님 앞에서 확실하게 서야 해요. 경찰서를 나온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시죠? 원장입니다. 잠시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은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자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민준이가 좀 불안해 보여서요. 아침에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하고 낮잠 시간에 울기도 하고요. 혹시 가정에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집을 비웠던 것, 새벽에 녹초가 되어 돌아왔던 것, 그 모든 것을 내 살배기 아이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확인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 절차상 필요하다고 해서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린이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이에게까지 영향이 갔다는 것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수술 전 보호자 동의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납 씨 수술 일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주는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387만 원이었습니다. 아직 113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야간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손 상처가 심해져서 의사가 당분간 손을 쓰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리하면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시각 정훈은 공장에서 상사에게 불려갔습니다. 박정훈 씨, 요즘 휴가 신청이 너무 잦아요. 지난달에 3번,
이번 달에 벌써 두 번째잖아. 이러면 다음 달 계약 갱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요. 집안일은 알겠는데 회사도 사정이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정우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를 도와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자신의 일자리마저 위태로웠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숨긴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척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밤마다 나가서 이상한 데서 일했더라. 시댁한테는 숨기고 친정만 알았대. 내가 걱정해서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서에서 오히려 나만 뭐라 하더라. 이게 말이 되냐? 글이 올라가자마자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어머니 편을 들었고 누군가는 며느리 사정도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글을 사촌 언니에게서 전달받았습니다. 은주야, 너희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이런 글 올렸더라. 알고 있어? 은주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지쳤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그 글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정훈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주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주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린 글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래? 그러게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할게. 소용없어요. 뭐, 어머님은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 안 하실 거예요. 평생 그러셨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 잘못이지 본인 잘못은 아니셨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주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수술만 무사히 끝나면 돼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보증금 못 내면 수술 일정이 밀린대요. 그런데 아직 113만 원이 부족해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내 월급에서 꺼내면 안 돼? 당신 월급으로 이번 달 생활비 내고 어린이집비 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대출은? 한도 다 썼어요.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어.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지금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은주야, 민준이 데려왔어. 저녁은 내가 차려놓을게.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매일 저녁 와서 아이를 봐주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생활을 2달간 계속한 것입니다. 60이 넘은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가. 내가 민준이 볼게. 아니야, 내가 쉬어야지. 내가 괜찮아. 엄마가 쓰러지면 아버지 수술은 누가 봐? 친정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오늘 안에 뭔가 결정해야 합니다.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요.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기로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경찰서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정훈과 함께였습니다. 정식 진술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조사관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시겠습니까? 은주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셔틀버스 탑승 CCTV, 산업단지 출입 기록, 그리고 병원 영수증과 수술 예약 확인서요. 조사관이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은주 씨의 동선을 모두 증명하는군요. 네. 저는 밤마다 도망간 게 아니라 일하러 나간 겁니다. 친정아버지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접수하신 실종신고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허위신고 및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어요. 은주가 추가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친척 단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이상한 데서 일했다. 시댁한테 숨겼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조사관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술서 작성하시죠. 은주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있었던 일, 친정아버지의 수술, 야간 포장일, 남편과 시어머니의 미행, 그리고 허위 실종신고,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진술서 작성이 끝나자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께 허위신고 및 명예훼손 가능성을 고지하겠습니다. 은주 씨가 고소 의사가 없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공식 기록에는 남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경찰서를 나온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직접 말해야겠어. 뭐라고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그리고 소문 내는 것도 당장 멈추라고. 은주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훈의 눈에 처음으로 단단한 결의가 보였습니다. 당신이 직접 할 수 있어요? 해야지. 여기서 흐리멍덩하게 넘어가면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해.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확실하게 자기 편에 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뵈러 갈게요. 무슨 일이야? 할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날 정우는 혼자 시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은주는 집에서 민준이를 돌보며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 집 거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뭔 얘긴데 일부러 오고 그래. 정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은주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경찰서에서 은주가 정식 진술했어요. 어머니가 허위 신고하신 것, 단톡방에 글 올리신 것, 다 기록에 남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며느리가 숨긴 거잖아. 숨긴 게 아니라 말 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막으실 것 뻔했으니까요. 내가 언제? 3년 전에 카페 아르바이트 막으셨잖아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체면 깎인다고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훈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주는 아버지 살리려고 밤마다 나간 거예요. 손이 다 망가지도록 일한 거라고요. 그게 뭐가 창피한 건데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소문 더 내시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진심이에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내일 장인어른 수술이에요. 보증금이 아직 부족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113만 원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더 기다리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은주는 화면을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 부족한 113만 원이 아니라 보증금 전액이었습니다.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말했지. 장인어른 수술비 부족하다고. 근데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전액이요. 정훈도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응.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일단 수술부터 하자.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 은주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보증금 납부 완료를 확인받았습니다. 수술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당일 은주와 정우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나도 같이 기다릴게. 은주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 앞으로 소문 더 내지 마세요. 단톡방 글도 삭제하시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병원까지 온 것, 500만 원을 보낸 것, 그리고 조건을 받아들인 것, 그것이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지고 의료진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하기를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기를요.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대기실에서 은주, 정훈, 시어머니 세 사람은 거의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커피를 마시러 일어나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누구도 그 침묵을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경과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양호합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는데 정훈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잘 끝났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석 달간 짊어졌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안도인지 복잡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며칠 후 친정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은주는 매일 병원에 가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정훈도 퇴근 후에는 병원으로 와서 장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가 병실에서 나오는데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면서? 네, 의사 선생님이 경과 좋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사과라고 하기엔 부족했고 인정이라고 하기엔 늦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었습니다. 은주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망간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나간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화해라고 부르기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싸움은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주는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야간 알바 출근용 가방이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장갑, 손전 등 석 달간 함께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가방을 신발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정훈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그거 버릴 거야? 아니, 그냥 넣어둘 거예요. 왜?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억하려고요. 내가 뭘 했는지.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훈이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집안에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은주는 친정아버지 수술비를 벌기 위해 야간 일을 했습니다.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신 분들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이 올라가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답글이 달렸습니다. 그랬구나. 고생 많았네. 효녀구먼. 대단하다. 오해해서 미안. 은주는 단톡방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며칠 후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은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밤에 안 나가시네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안 나가요. 그동안 일하신 거였구먼. 고생 많으셨어요. 경비 아저씨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상하다는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대단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소문은 그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수상한 며느리에서 아버지를 살리려고 밤새 일한 효녀로요. 어느 날 오후 은주는 민준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준이가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빠. 정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아빠 엄마 그렸어. 민준이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훈이 말했습니다. 은주야. 응? 앞으로는 혼자 하지 말자.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줘. 은주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어머님 일로 힘들면 숨기지 말고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다음 주 친정아버지가 퇴원했습니다. 은주는 휠체어를 밀며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정훈이 옆에서 짐을 들었고 친정어머니가 뒤따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고마워. 아버지, 무슨 말씀을요? 내가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 때문에. 은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해지셨으니까 됐어요. 그게 다예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석 달간의 밤들이요. 컨베이어 벨트 소리, 테이프 뜯는 소리, 손에 생긴 상처들.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파란색. 이제 같이 갑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귀양살이 중에도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다. 입으로 100번 효도를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 오늘 사연 속 은주 씨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말 대신 밤마다 묵묵히 일터로 향했습니다. 손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녀의 효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진심이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애쓰는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주 씨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는 언젠가 빛이 닿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